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리랑을 알리는 일을 했던 아리랑 스쿨과 아리랑 유랑단의 단장과 대표를 맡았고요. 현재는 악기 구독 OTT 플랫폼 문카데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문현우라고 합니다. 고백하자면 그 사이먼 시넥이 말했던 거는 Y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How, What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반대로 What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게, 그 당시에는 어떤 뭔가 저만의 철학과 신념이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비빔밥 유랑단이라는 저보다 좀 선구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세계로 나갔던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리랑을 알리러 세계 일주로 떠난다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시는 질문이 왜?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라고 답을 했었죠. 근데 돌이켜보고 세계 일주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Y에 대한 중요성을 제 스스로 찾게 됐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아리랑을 알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의 기억 저장소를 계속 끄집어내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이제 조기 유학을 했었던 당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제 원정 경기를 왔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었던 시절이라 아리랑이랑 애국가를 부르면서 응원을 했던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Y라는 게 제 신념 안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단순히 What에 대해서, How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행동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문카데미는 이제 악기 구독 OTT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문화센터를 문 앞으로 배송해 준다. 집에서 VOD로 이제 악기 클래스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악기도 구매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렌탈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1대1 마스터들, 그 전통 예술인이나 서양 예술인들을 매칭시켜서 혹은 줌으로나 아니면 오토 방문 레슨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빼앗긴 아리랑을 지켜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버스킹을 하고 또 대사관이나 한글학교 등에서 우리의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정작 버스킹을 하거나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중국 친구들이나 일본 친구들이 와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체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같이 호흡하고 즐긴다는 것이 좀 신선하고도 또 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문화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문화와 같이 융합이 되면서 결국 더 문화의 어떤 대폭발같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일주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것을 굳이 알린다는 것에 초점을 갖는 게 아니라 전통 예술인들의 어떤 설자리, 일자리 창출, 그리고 뭐 수입 창출, 이런 것들에 좀 포커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랑 스쿨이라는 것을 창업해서 전통 예술의 좀 수요를 창출시키는 일들을 했고요. 그 뒤에 서양 예술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됐고, 언젠가는 내가 전통 예술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예술하는 친구들도 같이 융합해서 또 하나의 문화를 더 향유시켜 보자라고 생각만 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트리거가 됐고, 이제 서양 예술과 전통 예술을 합친 이 문카데미라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세계 일주가 저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이제 정말 막연했죠. 아리랑을 세계 일주하면서 알려보자. 근데 그것은 마치 내가 넘을 수 없는 에베레스트 같은 고개. 그래서 에베레스트 앞에 서서 내가 이걸 넘어볼까 고개를 들고 쳐다봐도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도전이 무엇일까 해서 작은 방지턱, 작은 동산부터 넘는 연습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던 것 같아요. 세계 일주를 하기 이전에는 제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이제 호치민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먼저 파일럿으로 시작을 해봤죠.
이제 아리랑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예로 아리랑 가사도 써보고 뭐 4대 아리랑도 따라 불러보고 이런 시간들 갖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친구들의 모습도 보고, 근데 그렇게 딱 일주일간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아리랑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소식을 이제 접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이제 너무 대단하다, 현우 너가 해냈다, 막 감사합니다, 인터뷰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빗발을 치는 거예요. 난 고작 일주일 알리고 돌아온 건데 내가 마치 아리랑을 뭐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사람처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정말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많은 박수를 받아보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텝을 계속 밟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이젠 에베레스트를 올라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 자신감으로 이제 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세계 일주 할 때도 초기에는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을 했죠. 막 저희가 출국할 때 막 아리랑 TV에서도 막 생방송으로 저희를 이제 출국까지 배웅을 해주시기도 했고, 인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현지 향신료 강한 그 카레와 그리고 현지의 그 막 정말 이질적인 그들의 문화들을 이제 호흡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다 쏟아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사진을 보면 거의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인데, 저는 한 번도 뭐 반장이나 군대에서 분대장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세계 일주를 6명 이끌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단장의 역할이 되다 보니까 그 중압감, 책임감, 그리고 거기다 제 몸까지 막 아프니까 이거 중도에 포기해야 되나? 그 괴로움과 고통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함께 했던 동료들, 단원들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챙겨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현지어로 가서 막 바디랭귀지로 위아래로 싸고 있다. 이렇게 약도 구해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내고 결국 살아서 세계 일주 마치고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겁먹지 않고 막 정말 내가 누구한테 손 내미는 것에 대한 막 부담을 느끼고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손을 내민 사람의 손을 잡으니까 그 실패할 수 있었던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고개를 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텝을 걸을 때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도 이제 그때 그 좋은 기억들, 누군가를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명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뭐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해야 될 역할이나 내가 잘하는 재능들, 그런 것들을 발굴해 가면서 그것이 남들에게 이롭게 해주는 역할이라면 저는 이 힘든 여정도 무던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느낌이고, 나는 정말 마음을 내서 해준 일도 그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듣지 못할 때 나는 그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런 말도 못 듣는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외로웠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 그냥 망망대해에서 계속 노를 젓는 거예요. 분명 누군가는 말해주죠. 어딘가에는 보물섬이 있어. 그래서 그 보물섬을 향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오고 결국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지도 모르게 됐고, 결국 내가 왜 이 노를 젓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 이런 사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노를 젓게 만드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보물섬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저기에 있는 육지까지 열심히 노를 져야 되겠다. 요렇게라도 보여도 걷게 하는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희미한 목표, 희미한 Y라도 그것을 계속 붙들고 계속 노를 전다면 그 희미한 게 어느 순간 점차 커지면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사명,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나의 색깔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주차장에 가면 흰색, 은색, 검정색의 차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타는 그 차의 색을 본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니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왜 그 색의 차를 타냐고 질문했을 때 대다수는 무난해서, 때 안 타서, 중고차 시장에 되팔기 좋아서와 같은 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나이부터 내가 검정 패딩을 입는 이유가 무난해서고, 남들과 조금만 튀어도 안 좋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색깔의 차를 탄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색깔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색깔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일이 좀 있는데요. 가면 여기는 신생학교라 교복이 없대요. 근데 교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다 똑같은 색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색깔로 정해주신 거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원색의 색깔을 선택하면 그 친구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이 되겠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잘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잘 커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전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가 중산층의 기준을 이제 1인 1학기 그리고 1인이 다른 언어를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에 이제 한 명이 각자 할 줄 아는 악기가 있는 날이 온다면, 정말 제가 일부라도 기여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천국에 가서도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를 여행 갔다가 남들은 잘 안 가는 전 공동묘지에 이렇게 투어처럼 갔어요. 그 한 자리에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이런 슈베르트 같은 유명한 그 뮤지션들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들이 죽어서도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들, 아직도 전국의 피아노 학원이나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는 그런 것이 결국 죽었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작게라도 기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1인 1학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이먼 시넥이 강연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보았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 진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진정성이 무엇인가? 그 사이먼 시넥도 말하는 consistency, 그 말은 결국 인내, 끈기, 이런 일관성,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느낀 부분은 결국 그 Y는 Y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컨시스턴시와 연결돼서 꾸준하게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